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치과보철학교실의 허중보라고 합니다. 오늘 대한인공치아 골유착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선종 회장님과 이부규 학술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간 관계상 짧게 심각한 골 소실을 가진 환자에서 소수 임플란트를 이용한 지르코니아 가철성 보철 치료라는 제목으로 저희 학교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또 전국적으로도 지금 많이 시도되고 있는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가철성 보철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임플란트 RPD라는 책을 내면서 이와 관련된 많은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리터리 타입의 어태치먼트를 이용하는 경우와 힐링 어버트먼트만을 이용해서 지지를 부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임플란트 두 개의 보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서베이드 크라운을 하고 그 다음에 RPD를 하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보이시는 이 바 타입을 이용한 가철성 보철 중에 레진을 이용하지 않고 지르코니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조금 집약해서 그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리지드 타입의 가철성 보철, 그리고 레질리언트 타입의 가철성 보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면, 움직임이 있는 형태가 레질리언트 타입이고,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형태와 그 다음 리지드 타입처럼 아예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보철물이 가철성 보철이 있을 수 있겠죠. 장착을 하고 나서 우리가 바를 사용한다면은 움직임이 전혀 없는 그런 리지드 타입의 그런 보철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치상이 크게 넓을 필요도 없고, 청소가 잘 되도록 저희가 형태를 조절할 수도 있고,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없고, 모든 교합력 자체는 임플란트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치상이라고 말하는 그 분홍색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의 역할은 심미와 그 다음 인공치를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인공치를 위치시키는 역할, 그리고 잔존 치조제와 부드럽게 이행됨으로써 클렌징을 용이하게 하고 여러 가지 심미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경우와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철물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탑다운이란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보시는 측례와 같이 수직적인 악간 관계와 그 다음에 악간 공간이 적절하여서 저희가 서지컬 스텐트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사이너스 리프트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임플란트를 바로 심고 이밀 로딩을 하고 최종 보철물을 이렇게 계획한 것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게 탑다운 방식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진단과 최종 보철물이 거의 유사한 완벽하게 일치한다든지 유사한 형태로 갈 수 있다면 참 치료는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거나 심더라도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페일링 되거나 일부가 페일드 된, 빠져버린 그런 경우들의 환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원장님들께서도 그러한 증례들을 점점 더 많이 접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경우는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의 해결책으로서 오늘 강의에서 제시하는 지르코니아 가철성 보철물을 그 한 옵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직적 골 흡수와 수평적 골 흡수가 심한 경우에 임플란트를 적절한 위치에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최종 보철물은 이러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이 치료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고정성 보철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적절한 우리가 잇몸에 피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고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청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철물과 그다음 잔존 치조제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 요 틈을 이용해 가지고 치간 칫솔이나 워터픽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된 이런 치료 형태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억지로 이제 청소를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어란 이머전스 프로파일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좀 아쉬운 것은 심미적으로 이 환자는 약간은 잇몸을 덮어주는 것이 훨씬 심미적으로도 유리하고, 그다음 페이셜 서포트,
립 서포트 면에서도 훨씬 유리했겠죠.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이런 치료 자체가 아주 훌륭하고 잘하신 거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크레스탈 리치를 중심으로 뼈만 보고 임플란트를 만약 식립하였다면 이걸 고정성 보철로만 생각을 한다면 노란색과 같이 이러한 이머전 프로파일과 최종 보철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할 쪽에 심한 언더컷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링괄 쪽은 텅 스페이스를 침범하고 있고 오클루잘 테이블 자체는 뉴트럴 존에 위치하지 않아서 뭔가가 어색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뺨과 혀의 그런 액션을 방해해서 저작 효율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랄 하이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약간만 우리가 이렇게 덮어준다면 어떨까요? 잇몸을. 자, 그러면 잔존 치료제와 연속되는 그런 아이디얼한 잇몸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 인공치 자체도 뉴트럴 존에 위치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텅 스페이스도 침범하지 않는 아이디얼한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수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보철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자,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총우치를 위한 의치상은 총우치나 그 다음에 움직임 있는 틀니에서는 의치상을 최대한 연장을 해서 잇몸의 지지 요소를 증대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단순한 임플란트에 의해서 모든 유지 지지 안정을 얻는 경우에는 이 의치상의 위치가 저 상방으로 위치할 필요도 없고요. 아주 얇게 부드럽게 이행되는 그런 심미적인 형태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위치에 놓일 수 있게끔 보철물이 놓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고정을 해버리면 이런 경우에 청소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청소를 하더라도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건 외국의 이제 한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를 만들고 수익적 수평적 골결손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심을 수 있는 곳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 다음에 바를 만들고 그 상방에 이제 고정성 보철물을 만드는데 이러한 형태의 고정성 보철물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예쁘죠? 예쁘고 수직적 수평적 골결손을 보철물로 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덮여 있기 때문에 청소가 안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잇몸과 그 다음에 보철물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틈을 만들어서 이 틈을 통해서 워터픽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사로 고정해 버리는 이제 이러한 보철물들이 실제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특히나 이런 보철물에 대해서 크게 아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워터픽을 잘 사용하거나 이제 행동 장애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이게 잘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오랄 하이진을 충분히 이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환자의 경우에서는 과연 이렇게만 해두면 청소가 제대로 될까라는 의구심은 들긴 합니다. 자, 저희 부산대학교에서도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저희가 치료 옵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수익적 수평적 악관관계가 너무 크다면은 보철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미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고 크라운 루트 레이쇼가 좋지 않아지니까 스크류의 파절이나 스크류 풀림이 발생될 수 있고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제 치솔이 닿지 않아서 오랄 하이진의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런 틈들을 만들어 버리거나 어떤 이제 작은 틈을 만들어 버리면 이제 음식물이 저류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같이 상악에서 임플란트 4개를 심었으면 당연히 고정식 보철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고정식 보철을 하다 보니까 이 치아가 너무 길어지고 오랄 하이진이 전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구멍을 뻥뻥 뚫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환자는 이 구멍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음식물들이 식사할 때마다 여기 사이에 끼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립 서포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안모가 이렇게 수축돼 보이는, 들어가 보이는, 함몰되어 보이는 이제 그러한 이제 비심미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길게 이를 만들어줘 버린다면 이것도 청소가 안 되겠죠. 청소가 너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심미적인 결과 자체도 썩 이렇게 아주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고정성
보철물의 역할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환자가 뺄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러한 보철물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Fixed Removable Proc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Fixed Removable 보철물이다. 고정성의 기능을 하면서 가철성의 기능을 조금 첨가하는 이제 요런 식으로 하면서 환자가 유지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환자에 의한 유지 관리. 그러니까 매번 한 달마다 한 번씩 치과에 오실 수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필요할 때는 좀 빼서 청소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이제 보철물이 저희가 케이스도 많아지고 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증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보철물 만들 때 기존 방법에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이런 보철물을 만들려면 무조건 바를 만들어야 돼요. 바를 만들고 이제 그 밀드 바를 만들고 그 상에 어태치먼트를 부착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왜냐면 스플린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도 주기적으로 갈아줄 수 있고 바꿔줄 수 있는 이러한 보철물의 형태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그런 방법에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어태치먼트 크기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자석을 가끔 쓰는 경우인데 자석은 좀 불충분한 유지력을 가지는 경우가 좀 있었고 또 교체도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바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캐스팅을 하게 되면 좌측과 우측을 연결하는 이런 크로스 아치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캐스팅을 하면. 하지만 요즘은 이제 1대1 밀딩을 하는 이제 캐드캠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전에 또 적합도를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정밀 유지를 얻기 위해서 바 자체 유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골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래서 아주 비용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코발트 크롬이나 비기금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코스트 자체에서도 상당히 이제 세이브가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철물 재료도 이제 하이브리드 타입의 선생님들 고정성 보철을 하면은 레진이 깨져나가거나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모놀리틱 지르코니아를 요즘 이용을 하게 되면서 그 대체 방안으로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큰 악강 공간이 필요했어요. 예전에는 이 바를 만들고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직적으로 최소 14mm 정도가 필요했다고 논문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골드로 만들어야 되고 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께도 두꺼워야 되고 그 다음에 PMMA 자체도 그러니까 레진 재료 자체도 약했기 때문에 그 공간도 충분해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바의 두께도 코발트 크롬을 이용한다면 3mm 그 다음에 상방의 보철물도 지르코니아를 이용한다면은 최소 1에서 1.5mm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하는 이제 저희가 치료하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10mm 미만에서도 잘하면 사용할 수 있고 한 10mm 정도면 충분히 보철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치암이 시음과의 심미적 조화를 얻기 어렵다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PMMA를 이용하니까 스테이닝 하기도 어렵고 이제 색깔도 좀 맞추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요즘 지르코니아를 사용하면서 스테이닝 자체도 쉬워지고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모놀리틱 지르코니아를 사용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멀티레이어 블락이나 이제 그라데이션 블락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이제 심미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지르코니아 블락 자체들이 강도가 아주 많이 올라갔어요. 강도가 아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오버덴처 형태는 말씀을 전혀 안 드릴 거고 지르코니아 보철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문제점도 포커싱을 지르코니아로 하고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요 케이스를 잠시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4개를 심어 왔는데요. 사이너스 리프트를 하시고 너무 바칼로 심겨져 있어요. 바칼로 틸팅이 되어 있고 수직적 공간이 너무 큽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보철물을 고정성 보철을 당연히 하시겠죠. 4개나 심고 가철성을 하시는 분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보시면 템포로를 넣어보면은 이멀전시 프로파일이 잘 나오지 않고 이쪽 부위에 심한 언더컷을 만들면서 제가 지금 사진을 찍는다고 잡아당겨도 베스티뷴 하연이 보철물에 맞은 것과 거의 일치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환자의 컴플레인은 당연히 음식물이 여기 저류하고 양치질이 잘 안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박할 쪽이 뺨 쪽이 꺼져 보인다. 주름이 너무 깊어 보인다. 라는 단점 때문에 저한테 다시 리퍼가 됐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12mm 미만에서는 크라운의 길이가 12mm 미만일 때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결과를 많이 얻고 있는데
12mm가 넘어가게 되면 크라운드 레이쇼가 안 좋아지면서 메케니컬한 프로블럼, 즉 이제 스크루가 루즈닝 된다든지 프랙처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치솔모가 닿지 않아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많이 야기된다든지, 이제 이러한 보고들이 이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디지털 왁스업을 해보면 보통 22번, 23번까지는 12mm 안으로 들어와서 고정성 모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25번부터는 17mm, 18mm 막 넘어가 버리니까 야, 이거는 고정성 모처를 했을 때 이머전 프로파일 전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청소가 안 될 것 같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메케니컬한 합병증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골드로 만들었지만, 이 당시에는 보험이 안 돼가지고 골드로 만들었지만, 이게 메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정성 보철을 만들 수 있는 두 개의 임플란트는 PFM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PFM과 뒤쪽 두 개의 임플란트를 묶어주는 스플린팅을 하는 바를 만들므로써 네 개의 임플란트를 충분히 스플린팅을 해주고, 그 보험도 받게 해주면서 이제 뒤쪽에는 환자분이 필요할 때 뺄 수 있게끔 그렇게 가철성 보철을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이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포세린 빌드업을 해서, 이게 코발트 크롬이라고 생각하시면, 코발트 크롬으로 밀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빌드업을 해서 PFM을 만들어서 두 개는 보험이 되는 거고, 지금 보험 때문에 포커싱 하기 좀 죄송한데 어쨌든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바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도식화된 그림을 보시면은 두 개는 하나 패스 안 좋아서 커스텀 만들고, 코핑을 만들고요. 뒤에 두 개는 스플린팅을 해서 뒤에 바를 만들고, 포세린 빌드업을 하고 PFM을 만들어주고, 뒤쪽의 바에서는 어태치먼트를 한두 개 부착한 다음에 여기 상방에다가 지르코니아 보철물 파샬로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밀드바를 지금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밀드바가 이제 수직적인 그런 안정 요소들을 아주 강하게 받을 수가 있고, 죄송합니다. 수직적인 지지 요소를 바로 바에어에서 받을 수가 있고, 수평적으로 흔들리는 안정 요소도 바에어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완전히 스플린팅이 된다는 또 큰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태치먼트 자체가 요즘은 이렇게 착탈이 가능하도록,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마모가 되면 풀어가지고 빼서 새 걸로 갈아줄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 다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를 많이 만들어 본 기공사 선생님들은 들으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원장님들께서도 이제 옛날에 이런 정리들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파샬 부위에 완전 무착 말고 부분적으로 무착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수익적 고릅수가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형태의 그런 크라운을 만들 수가 없다면, 그럼 임플란트가 아깝기 때문에 기능은 고정성 보철을 하되 특성은 가철성의 특성을 가지면 어떨까? 이제 그런 이제 발상의 전환인 거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태치먼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여기에 딸깍딸깍 끼울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로케이터하고 에드톡이라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시스템들이 주로 지금 전용으로 개발되어 있고요. 로케이터는 픽처에 바로 연결하는 구조가 있고, 아까처럼 바에 스레드를 파고 그 스레드에 연결할 수 있는 로케이터도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외산이죠. 근데 이제 요게 단점은 뭐냐면은, 장점은 검증이 됐다는 게 장점이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주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움직임이 전혀 없는 가철성 모철입니다. 바에서 다 잡혀버리는. 근데 예를 들어 전치부만 임플란트를 신고 가철성 모철을 한다면 로케이터가 맞아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로케이터 자체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허용하는 그런 어태치먼트를 움직임이 있는 틀니에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움직임이 없는 바의 오버덴처 형태의 그런 가철성 보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로케이터의 단점이, 거기서 나타나는 로케이터 단점은 뭐냐면은 수직적인 지지력이 로케이터 안에 있는 그 플라스틱 재질이 직접적으로 수직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로케이터가 닳지는 않는데 그 상방에 구멍이 나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원장님들이 아주 잘 붙이신다면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로케이터 자체는 원래 움직임이 있는 국소치나 오버덴처에 사용되도록 개발된 그런 어태치먼트라고 알고 계시고, 에드톡이라는 거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바 타입의 움직임이 없는 리지드 타입의 그런 보철물에만 쓸 수 있는 어태치먼트입니다. 즉 움직임이 있는 곳에는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에드톡 안에는 그런 탄성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개재되어 있지 않고 스프링에 의해서 잡아주기 때문에 얘는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오직 유지만 담당하는 그런 이제 어태치먼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에드톡의 크기는 상당히 작습니다. 로케이터보다. 크기가 작으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제 보철물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움직임이 있을 때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마그넷을 제외하고는 바에 쓸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지금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밀드 바에서 쓸 수 있는 거는요. 그래서 뭐 이렇게 논문들도 저희가 평가를 해보고 했는데, 로케이터는 유지력이 상당히 강하고 좋은 어태치먼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를 사용할 때는 다수의 어태치먼트를 쓰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유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에드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절반 정도의 유지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절반 정도의 유지력을 가지고 있지만 환자가 충분히 이제 유지하면서 좀 힘겹게 뺄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화기에서 한 3, 4개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력의 감소량은 뭐 패턴은 비슷하고요. 초기에 이제 많이 좀 닳죠. 초기에 닳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유지력 감소는 조금 이제, 이건 지금 움직임이 없을 때 얘기거든요. 움직임이 없을 때 에드톡은 오래 가고요. 반대로 움직임이 많을 때는 로케이터가 훨씬 오래 갑니다. 자, 그거를 이제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로케이터는 다 좋은데 이제 좀 커요. 수평적으로 좀 직경이 좀 크고, 에드톡 같은 경우는 직경이 상당히 작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보시면 같이 이제 로케이터를 우리가 잘못 붙여버리면, 이렇게 밀드바를 이용해가지고 만드셨는데 로케이터를 잘못 붙이면 로케이터에 구멍이 뻥 뚫리죠. 이게 왜냐면 수직적으로 우리가 받쳐지는 힘이 로케이터에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안정 요소는 바가 잡아주지만 누를 때 탄성체에 의해서 약간 들려있는 상태에서 눌려지기 때문에 그 지지력이 여기 교환면 쪽에 많이 받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일 때 정말 잘 붙여야 되고, 반드시 어태치먼트 붙일 때 커넥터하고 하우징 사이에 반드시 스페이서를 꼭 넣어야 돼요. 이게 어태치먼트가 약간 떠있는 상태에서 붙여야 되거든요. 절대 꽉 눌려진 상태에서 붙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유지 요소라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바에서 보통 이제 밀드바를 하면 장점은 이 스레드를 팔 수 있어요. 자, 임플란트가 아무리 빼딱빼딱 신겨져 있어도 삽입 철고를 정확하게 만드는 바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삽입 철고로 틀니를 꼈다 뺐다는 길과 동일한 방향으로 어태치먼트를 부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저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풀어서 교체할 수 있다는 또 이런 장점들이 있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코발트 크롬을 만들고 만약에 에드톡을 썼다 그러면 에드톡 2.7mm 어태치먼트가 바가 3mm, 그 다음에 바와 잇몸 사이에 반드시 1mm에서 2mm를 띄워줘야 돼요. 반드시 보통 뭐 2mm 이상 띄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1에서 2mm 정도 사이에서 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잇몸이 크리핑 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전체 양은 약 9mm 정도에서, 예전에 14mm가 있어야지 만들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9mm 정도만 있어도 이제 제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지르코니아를 사용한다면은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르코니아 두께는 1mm 정도만 되면 되기 때문에, 오크루잘 쪽이. 근데 이제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9에서 10mm 정도는 꼭 생각하시고 진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0mm가 안 되는데 이런 보철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고정서 하시면 되죠. 그죠? 제작하는 방식은 바 같은 경우에 캐스팅을 많이 썼습니다. 자, 캐스팅의 단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풀아치로 넘어갈 때 적합도가 떨어집니다. 정밀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세그먼트를 나눠서 바를 캐스팅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까 말했던 어태치먼트를 끼울 수 있는 이런 스레드를 직접 기공사가 파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공사 선생님들이 좀 만들기 싫어합니다. 어렵고. 그렇게 해서 캐스팅한 바에다가 이제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만든 형태인데요. 이렇게 안에 4개 정도의 어태치먼트를 끼우고, 자, 의치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의치상을 다 덮지 않아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지금 오늘 리지드 타입의 지르코니아 오버덴처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움직임이 없다고요. 이 오버덴처는, 이 지르코니아 크라운 브릿지는, 지르코니아 보철물은. 따라서 이걸 끼우고 나서 이 의치상의 역할은 뭐냐면 신미입니다. 그냥 예쁘면 되고, 적절한 위치에 인공치를 배열할 수 있는 그런 외형을
형성하고 이머지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잇몸을 다 덮을 필요가 없어요. 절대. 다 덮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그리고 일반적인 총우치와 다르다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워터픽이나 그 다음에 그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청소를 다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약간만 덮어서 하루에 한 번 또는 2, 3일에 한 번씩 뺄 수 있게끔, 밤에 빼고 주무시라 이게 아니고, 고정성 보철과 다를 게 없으니까요. 밤에 끼고 주무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청소를 다 하고 나서 끼고 주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오랄 하이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된 보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밀링을 이용해가지고 요즘 1대1 가공을 바를 합니다. 그래서 바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스레드 자체도 바로 이렇게 가공을 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가공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밀링을 했을 때 보시는 것 같이 스레드가 이렇게 바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그리고 패스가 같다면 어버트먼트까지 바로 일체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패스가 안 맞다면 하나는 커스텀 어버트먼트 쓰시든지 아니면 멀티 어버트먼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바를 만들어 줍니다. 기공소에 상의를 하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요 스레드에 이 커넥터를 연결하고 35N으로 꽉 조인 다음에 하우징을 연결하고, 이 하우징은 보철물 안에 붙어 들어가는 구조물이 되겠죠. 그리고 요것들은 주기적으로 이제 갈아줘야 되겠지만, 이러한 지르코니아 보철물의 장점이 또 뭐냐면 하이진을 잘할 수 있게끔만 디자인되면 매일 빼는 게 아닙니다. 제 환자분은 이틀이나 3일마다 한 번씩 빼거든요. 어떤 분은 한 일주일마다 빼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완전히 그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안 빼도 청소는 돼요. 청소는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빼서 바 밑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라고 저희가 뺄 수 있게끔 하는데, 뭐 그런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빼셔도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환자분과 상의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환자분의 양치 능력이 떨어진다면 매일 빼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주기를 늘려가도 되는 이제 그런 보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캐드캠으로 디자인한 바는 참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삽입 철거로에 맞게끔 임플란트 픽스와 관계없이 디자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이 패스와 똑같은 그러한 이제 어태치먼트의 삽입로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픽처와 관계없이 이 패스는 동일하게 이 의치의 삽입 철거로와 동일한 방향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르코니아 보철물 만들 때는 일반 보철물 만들 때와 동일하게 시멘트 스페이스를, 시멘트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너무 꽉 끼어 들어가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여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 적정 두께를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된 파일을 지르코니아 모놀리틱 지르코니아로 뽑아내고 소프티슈 지역은 이제 스테이닝을 하고, 좀 부족한다면 이제 포세린 빌드업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그 방법들은 기공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편하게 이제 디자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보철물이 나왔고요. 바에서 수직적인 지지가 다 받쳐져야 돼요. 자, 수직적으로 누르는 힘은 바에 의해서 잡히고 절대 어태치먼트에 의해서 눌려지면 안 됩니다. 어태치먼트는 유지 장치입니다. 빠지는 데 저항하는 애지 누를 때 저항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축벽은 안정 요소입니다. 의치가 가천성 보철이 옆으로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거고, 이제 어태치먼트 자체는 보철물이 빠지는데 저항하는 그런 요소라고 봅니다. 즉, 이 바 하나로 지지와 눌려지는 지지와 흔들리는 안정 요소와 빠지는 유지 요소를 다 감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리지드 타입이고, 고정성 보철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픽처도 여러 개 싣겨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못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어태치먼트의 보호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10분 정도 케이스를 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뭐 아주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이 환자 같은 보시면은 이제 전치부에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리퍼가 됐는데, 개인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시고 오링을 이용해서 틀니를 만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이 치아들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쪽으로 힘이 다 전달되기 때문에 설계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요 원장님이 하신 걸 보면 이해는 돼요. 뼈가 너무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이제 이렇게 심으셨단 말이죠. 심고 나서 보철적 옵션을 이제 못 가지고 계신 거죠. 이렇게 심었을 때 보철적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버티컬 본 오그멘테이션을 충분히 잘하고 블럭본 오그멘테이션 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원장님들이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는 심을 수 있는 곳에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리지드 타입의 그런 이제 지르코니아 가철성 보철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픽업 임프레션을 뜨고요. 가상으로 치아를 놓고 소프트웨어상에서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바를 디자인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캐드캠에서 가장 장점 중에 장점인데, 저희가 이런 게 없다면은 인공치를 막 배열해 가지고 임시를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실리콘을 인덱스 떠서 보내주고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픽업만 떠서 보내주면 여기서 다 디지털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디지털 바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를 만들고 어태치먼트 2개는 쓰고요. 그 다음에 전치부 디자인해가지고 지르코니아로, 모놀리틱 지르코니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구강내 장착했고, 그 다음에 교환면이고, 자, 반드시 비닐이나 0.2mm 정도의 그 다음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러버댐을 쓰면 제일 좋아요. 러버댐을 쓰면 탄성이 있어서 좋은데, 러버댐을 쓰려면 이렇게 크면 안 돼요. 조그만하게 잘라가지고 쓰셔야 되고, 왜냐하면 밴딩 되면서 이렇게 축벽으로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약간 보철물이 떠버리거든요, 붙일 때. 그렇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뒤에 사진 다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철물을 만들었는데, 보철물하고 이제 어태치먼트는 이제 지르코니아이기 때문에 MDP가 들어가 있는 셀프 어데시브 레진 시멘트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걔를 도포하고 내면에 넣은 다음에 구강 내에서 술자가 꽉 집어넣어야 돼요. 절대 바이트를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합 조정이 완벽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교합 조정이 조금만 잘못돼도 어느 한쪽이 뜬 상태로 바가 붙어버려요. 어태치가. 그러면 어태치면 다 망가지거든요. 바는 보철물이 꽉 끼어드는 상태에서 자, 홀딩을 하고 있어야 돼. 이 오픈 입을 벌리고 얘를 꽉 누른 상태에서 홀딩을 하고 다 광중합하고 다 이제 중합이 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무세요에 딱딱 씹으면서 교합 조정하시고, 그 다음 처음에 잘 안 빠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레진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싱글 이젝터 가지고 통통통 치면서 탁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팔리싱하고 그렇게 하고 잉여의 레진 시멘트를 제거한 다음에 딸깍 이제 끼우게 되는 거죠. 유지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초반에 환자들이 잘 못 뺍니다. 그래서 베스티블까지 끝까지 진행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심미적인 것만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의지사항을 연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완성된 보철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환자는 교합력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고 전치부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급할 때는 이 팔라탈 쪽으로 워터픽을 이용해서 청소할 수 있게끔 해놨고, 이제 여기 바칼 쪽도 잇몸을 젖히고 워터픽을 쓰면 청소를 할 수 있는데 하루나 이틀마다 한 번씩 꼭 빼서 바를 청소하고 내면을 청소해 주라고 이제 권고를 합니다. 자, 이런 환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치료를? 자, 하악에다가 임플란트 2개를 심어서 저한테 리퍼가 됐는데 계획이 없이 이제 식립이 된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버티칼 보는 오그멘테이션을 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럼 만약 이렇게 심었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심었다면, 그럼 보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먼저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디자인하고 커스텀 어버트먼트 위에 어태치먼트를 달 수 있게끔 디자인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차라리 바를 만드는 게 낫습니다. 바를 묶어버리는 건 훨씬 만들기 쉬운데, 이 커스텀 어버트먼트 자체는 이제 환봉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들고, 왜 커스텀 어버트먼트 위에는 항상 시멘트로 붙여야 됩니까?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저는. 음식물이 들어간다. 어차피 뺄 수 있는데 뭐. 그래서 어태치먼트를 부착하고 이렇게 쉐이드를 보고 템포를 만들어서 확인하고 최종 보철물을 이렇게 만들어 넣는 거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은 제가 사진을 찍는다고 잡아당겨도 이 정도입니다. 커넥티브 티슈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마진 부위가 거의 뭐 이렇게 거의 베스티블 하연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잡아당겼을 때 환자가 청소할 수 있게끔 약간의 갭을 줌으로써 워터픽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워터픽이 들어갈 것 같고 이제 치간치도는 잘 안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 환자분은 2, 3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빼서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 환자분이 2, 3일 뒤에 뺐을 때 사실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미세 갭이 있기 때문에, 시멘트를 안 사용하기 때문에 가끔 빼서 청소할 수 있다면 환자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보철물 자체도 훨씬 깨끗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 아주 만족하셔가지고 지금 상악 구치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너무 길어서 한 상악도 청소도 잘 안 되고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 2케이스 남았는데요. 잠시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상하게 사이누스 리프트를 잘 하신다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임플란트를 타닥타닥 심어다 버리면 이거 페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 이 재환자는 아니었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전치부만 발치하고 저희 구강외과에서 블럭본 오멘테이션을 했는데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보철과 전공의가 이게 이제 뼈 임플란트를 제 위치에 식립하기 어려우니까 반대편에 이제 두 개를 심어달라고 의뢰를 했고, 그래서 두 개를 임플란트를 심고 바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어제는 실망스러운 치료 방법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이제 RPD를 만들면서 바를 만들면서 어태치먼트 부착이 안 됐기 때문에 마모가 돼서 지금 헐렁헐렁하고요. 헐렁해서 환자가 말할 때만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프도 지금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이제 그런 술식이었습니다.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RPD가 조금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었고요. 근데 저한테 왔을 때는, 저한테 오게 될 때는, 제가 좀 아무리 이상해서 좀 잡아당겨 봤더니, 저한테 와서 푹 빠져버리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그리고 하나가 남더라고요, 이걸 하나가. 그리고 하나는 사실 숏 임플란트인데, 본노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해가지고, 제가 구강외과에 전치부에 심을 수 있는 곳에 아무 데나 두 개만 심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철성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심어 주셨습니다. 다행히 뼈가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두 개를 심었는데 패스도 안 좋고 위치도 상당히 고정성 보철을 하기는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하악을 보면 다행히 교합력이 아주 세진 않습니다. 파샬이 어느 정도 부무치약들이 있고 RPD를 쓰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 그러면은 제가 픽업을 뜨고, 자, 보시는 인상을체를 보시면 수직적 수평적 골결손이 너무 심한 걸 보이시죠? 모형을 만들고 바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바를 만들 때 또 오클루잘림을 만들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건 하나 팁인데요. 정확한 VD를 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를 만들기 위한 VD니까. 그래서 바이트 트레이에다가 뒤쪽에 여기 레진 부위 잘라버리고, 자, 그 다음에 레스트 포지션 상태의 VD를 재고, 환자를 뻗디를 넣고 환자한테 이제 바이트를 시키면서 서서히 바이트를 시킵니다. 바이트 시키면서 레스트 포지션 상태에서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게 꼭 CR이 아니어야 돼요. CR이 아니어도 대략적인 그냥 VD만 우리는 알면은 그 공간 내에서 바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 바이트를 체득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체득하고, 그 다음에 교합 평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팟볼을 이용해 가지고 팟볼을 이렇게 실리콘 인상적으로 붙여줘 버리면 정중과 그 다음 캠퍼스 라인과 그 다음에 동공간선과 평행한 이런 교합 평면을 제공합니다. 이 교합 평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기공사 선생님들이 요 자료만 있으면 바를 적절하게 디자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레스트 포지션 상에 잡았기 때문에 한 2mm 정도 빼서 마운팅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인공치를 배열한 다음에 가상으로 인공치를 배열한 다음에 바를 디자인했습니다. 자, 디자인하면서 뭘 하냐면은, 디자인하면서 디자인된 템포러리까지 같이 저희한테 제공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를 끼우고 구강 내에 제가 템포를 끼우는데, 템포러리를 끼울 때 정확한 VD와 CR이 아니기 때문에 CR에 맞춰서 교합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안 맞으면 바이트를 이 템포러리 상태에서 다시 체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치아의 위치가 이상하다면 레진이나 왁스를 이용해가지고 좀 에딩을 해서 이 형태로 해달라고 정보를 기입해서 보내는데, 이를 보내는 게 아니고 교합 조정하고 나서 몇 달간 쓰는 거예요. 얘를 몇 달간 쓰면서 교합 조정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구강 내 바가 연결된 상태에서 스캔 뜨고, 그 다음에 템포러리를 바깥쪽 면과 내면을 이렇게 스캔을 쫙 뜹니다. 스캔을 떠서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VD를 우리가 잡거나 CR을 잡을 필요 없이 이 템포러리 상태에 벌써 교합 조정이 다 돼 있는 게 인기가 됐고, 이 템포가 바로 다시 이 무치약 부위에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멀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교합 조정을 부가적으로 좀 하고, 그리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바로 나오죠. 4번 방문에 이게 이제 보철이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이분이 워낙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데만 2-3시간씩 걸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오시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고안을 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인트라오럴 스캐너가 있다면 이런 방식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벤트홀을 꼭 뚫어야 돼요. 이 벤트홀은 뭐냐면 레진 시멘트로 우리가 붙이는데, 레진 시멘트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없다면 바에 의해서 완전히 접착된 그런 접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부착된 상태에서, 완전히 밀착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태치먼트를 붙여야 되는데,
이 벤톨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슨 보철물이든. 자, 지르코니아를 이용할 때는 캠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 홀을 수직적으로 바로 뚫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꼭 요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구강 내 끼워서 보시면은 베스티블까지 완전히 뭐 다 덮는 건 아니고 팔레트 다 뚫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전치부가 다 망가져서 오는 환자인데 다 뺄 거 다 빼고 잇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지만 임플란트 픽처가 5개나 남아있는 부분무치약이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이분은 심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전신질환 때문에.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픽업을 뜨고 역시 팝보를 걸어가지고 교합형을 전달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바를 디자인해라라고 부탁을 하고 템포러를 만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의치상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청소할 수 있게. 굳이 위에까지 올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5개나 되는데요. 뭐 아주 리지드하고 움직임이 없는 보철물입니다. 자, 이것들 역시 아까 앞에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합 조정하고 형태 수정한 다음에 얘를 스캔 떠가지고 보내주면 최종 보철물이 바로 디자인이 되고 그 디자인된 것이 지르코니아 보철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주면 되는 거죠. 벤톨 항상 주시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최종 보철물을 완성시켜 드렸습니다. 자, 어태치먼트를 붙일 때 유의사항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러한 덴처를 이런 덴처나 뭐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든 어쨌든 덴처도 이렇게 나왔으면 반드시 커넥터하고 하우징 사이에 반드시 러버댐이나 어떤 스페이스를 넣어야 돼요. 러버댐이 가장 좋아요. 에드톡을 쓸 때는 러버댐을 넣고 그 다음에 벤톨이 반드시 뚫려 있어야 돼요. 보철물에는 벤톨이 반드시 뚫려 있어야 되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레진을 넣고요. 환자에게 절대 바이트를 시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술자손에 의해서, 자, 보시면은 술자손에 의해서 넣고 손으로 꽉 눌러가지고 벤톨에서 레진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위치되어야지 바와 완전히 밀접한 보철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보철적 양식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수직적, 수평적 골교손이 너무 심할 때, 하지만 임플란트 개수가 적절하다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움직임이 없는 그런 가철성 보철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르코니아 보철물로 충분히 심미적이고 그 기능이 우수한 그런 보철물을 만들 수 있지만 더욱더 심미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약간 모디파이드 리치 랩이나 아니면 잇몸을 살짝 덮어주는 보철물 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워터픽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적절한 형태의 보철물 디자인이 돼야 되고, 의치상은 절대로 베스티블까지 연장되지 않습니다. 짧은 의치상, 얇은 의치상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하루 또는 이틀, 3일마다 한 번씩 뺄 수 있고, 환자마다 다르겠죠. 뭐 워터픽을 잘 쓰는 분들은 3일마다 빼더라도 그렇지 않은 분은 매일 빼서 청소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환자에 의해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르코니아 보철물 양식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을 때는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리지드 바 케이스에서 적용 가능한 어태치먼트는 어태치먼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태치먼트를 어떻게 바에서 붙이느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시고 임상에서 잘 활용하셔야지 어태치먼트가 오래 갑니다.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이용함으로써 보철물 자체가 깨져나간다든지 문제되는 것은 많이 줄어드는데, 단 환자가 뺄 때 지르코니아가 바닥에 떨어지면 깨져요. 그래서 환자한테 주의를 잘 주셔야 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수가가 좀 높은 대신에 한 번 깨질 때 한 번에 한해서 이제 무료로 다시 한번 만들어 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잘 돼야 돼요. 반드시 수건을 깔고 빼시든지 아니면 물을 담궈 놓고 빼시든지 아니면 뭐 항상 이렇게 딱딱한데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환자 책임이라는 걸 처음에 이제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을 읽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플란트를 다수로 심었을 때 고정성 보철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골소실이 너무 심한 경우 고정성 보철의 기능을 하면서 가철성 장점을 가져올 수 있는 고정성 기능형 가철성 보철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의 전환을 이번 카오 학술대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것을 뭐 물어보고 싶거나 어떠한 질문이라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빠른 내용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